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결국 중국이 당근 하나, 채찍 하나 이렇게 시장에 안겨준 것 같습니다. 먼저 채찍은 중국이 과열돼 있다 이렇게 보고 증시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킨 건데요. 마진 거래 등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같은 규제책까지만 나왔을 때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까지 겹치면서 독일 등 유럽 증시와 함께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다우지수는 올 들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할 정도로 지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당근을 제시한 건 뭐냐? 바로 아주 따끈따끈하게 간밤에 나왔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그것도 아주 깜짝성으로 내놓은 건데요. 지준율을 보통은 50bp 정도 인하하는데 100bp, 1%포인트나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우리 장 오늘 조정이 이래저래 불가피해 보이는데 조정 폭이 중국의 부양책이 나온 이후 얼마나 좁혀질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시초가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장에 출발하고 나서 또 같이 어떻게 연동돼 움직일지 소재주 등의 움직임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자,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오늘 좀 정리하고 싶으실 테고 수익이 많이 안 나신 분들은 오늘 조정을 틈타서 좀 매수해보고자 하실 텐데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투자 해법 준비했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네, 좀 무섭습니다. 계장가를 보기가요.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분석과 또한 전략까지 도움 말씀 주시기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그리고 정재훈 멘토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먼저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님 짚어주시죠. 예,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악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호재적인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하나 추가된 것이 있죠.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결과적으로 증시는 조금 하락 국면, 즉 조정 국면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리스가 일단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위에서도 결국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에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위협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채무 조정안을 갖다가 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증시에서의 조정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급하게 들어온 유럽계 자금들이 일부는 좀 빠져나갈 우려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갭 하락이 만약에 1% 이상일 경우에는 관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갭 하락을 크게 띄워놓고 거기서 어떤 횡보가 좀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갭 하락이 1% 미만일 때는 1%까지는, 1% 이상까지는 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에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 2개, 호재 하나, 개수로 따지면 악재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시초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재훈 멘토님. 오늘 만약에 시초가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해도 중국 증시가 의외로 안 빠져서 또 종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요? 예, 일단 뭐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이 선물이 6% 네. 급락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이 예.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짧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 이 자체만 보면 접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빠져야 2,000포인트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빠져 내려왔을 때 차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 20일 월요일 우리장 열리는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올 들어 30% 이상 오른 중국 증시, 그리고 올 들어 30% 이상 오른 코스닥, 많이 오른 코스피. 자, 오늘 조정이 불가피한 날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조정을 얼마만큼 받으면서 출발하는가, 그리고 장중에 이 같은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며 또한 종가를 만들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는 날로 만들 건지 파는 날로 만들 건지 뒤돌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초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하다, 시초가도 중요하다. 앞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렸었는데 시초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멘토님. 예, 일단 시초가는 1% 미만입니다. 1% 미만에서 개발학을 좀 약 0.8% 정도 네. 뛰었다가 지금 낙폭을 조금 회복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괜찮은 건가요? 예, 일단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장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또다시 하락에 조금 큰 부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을 지금 보자면요. 장 초반에는 지금 외국인이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만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외국인 수급 체크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아직 방향성을 틀지 않은 한은 여기서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도 700포인트 선은 지켜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급락 사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는 시장의 급락 가능성은 조금 배제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시장이 많이는 안 빠지고 있다. 코스피의 경우 정확하게 5일선 정도에서 양호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모레퍼시픽이 드디어 400만 원을 뚫었다는 뉴스가 중국 쪽에서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힘이 세군요. 그리고 SK와 SKCNC도 합병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잠시 돌발 종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업종별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아모레퍼시픽이 또 이러하니 중국 얘기가 뭐 떠들썩하지만 여전히 화장품주가 센지 한번 업종별 흐름 짚어주시죠. 네, 업종별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약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피 쪽을 좀 보게 되면 음식료 쪽과 섬유의복, 종이, 목재, 화학 이쪽에 대한 업종들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의복 쪽은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중국 관련 내수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이 좀 조정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 쪽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어서 건설 쪽과 기계 쪽의 흐름들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과 제일모직 1위부터 시가총액 15위까지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과 제일모직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약세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정의 폭이 이렇게 크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불어온 그런 훈풍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터넷 쪽과 비금속 쪽 그리고 기타 제조업 쪽 섹터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0.8%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금융 쪽과 건설, IT, 부품, 음식료, 담배 순으로 하락폭을 좀 키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인터넷 쪽과 비금속, 기타 제조 쪽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인터넷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다음 카카오가 0.7%대, KTH가 1.4%, 예스24가 1.8%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창투사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증권주들이 좀 많이 밀려오는 대신에 코스닥 쪽에서는 창투사 쪽이 낙폭이 좀 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조정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화장품 섹터들 흐름들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여전히 중국 시장 쪽을 기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어떤 이 섬유 의복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들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 이제 중국에 관련돼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하면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증권주 분위기 안 좋고요. 현대중공업 방산 비리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다뤄드렸었는데 오늘 또 추가로 한 4%가량씩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과 그리스 변수가 상당히 시장을 괴롭히는 아침, 의외로 시장의 낙폭은 괜찮은 편인데요. 이번엔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을 많이 사네요. 예, 외국인들 선물 매수 규모가 꽤 큰 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 쪽은 선물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요. 개인도 매도 우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매수 우위로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계속 이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외국인들이 개인하고 기관의 어떤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즉 꼬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후자 쪽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증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확고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최저금리를 계속 글로벌 쪽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유럽 쪽에서의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러면 이제 결국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서의 이동이 명확한 부분이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오늘 계속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수급 중요하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강하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낙폭은 점차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의외로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주신다면? 예, 외국인들의 이제 방향성을 정해놓은 매매죠. 결국은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위로 정해놓고 그들이 한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증시에 크게 나쁜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놓고 매매할 때는 계속 한쪽으로 선물 현물을 밀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이미 시장의 윗방향에 베팅을 했다는 얘기다. 바로 그것이 오늘 외국인들 선물 장 초반 변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2030선 초반까지 낙폭이 채 10포인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들어보죠. KB 외환선물로 가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 FX 시장보다 우리 주식시장이 더 주목도가 높긴 한데 원달러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70전이 하락한 1082원에 결정했고요. 기장 이후 1081원 50전과 1082원 8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정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08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제한적인 약세로 출발한 것은 지난 주말 뉴욕 외환시장에서의 글로벌 달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상승 이후 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데요. 달러화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은 미국의 3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하면서 미 연준이 목표치에 근접한 모습을 보인 점이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 강세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런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와 중국의 공매도 허용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했습니다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미 국채 수익률 하락의 배경이 위험 회피 요인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위험 통화들 역시 약세 압력을 동시에 받으면서 달러 위험 통화상의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기술적으로 주요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이번에 달러화의 변동성을 주도했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의 경우 1.08%대에서 강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하방 경제성을 유지하는데 주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원의 경우는 1080원대 초반대에서 지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 여객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80원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미국의 근원 물가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 뉴욕장에서는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험 회피에 반응하면서 반락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조정의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되면서 달러 원에게는 저가 매수 명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어제 중국의 지지율 인하가 위험 선호 심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 디폴트 우려와 또 국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은 달러 원에게 하방 경제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달러화의 약세 조정이 지속될 경우 1077원까지 하락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요. 1080원대 초반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오늘은 1080원에서 1087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1077원까지 일단 오늘은 아닐 것 같네요. 1081원 80전 정도에선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1080원대 초반 지지를 기대하셨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합병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아침 합병 뉴스를 들려준 거죠. 아주 깜짝 뉴스는 아닙니다만 오늘 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SK CNC가 SK를 흡수 합병했다는 소식, 그리고 약속해드린 대로 아모레 퍼시픽, 일단 물량이 많으시고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의 말씀을 이만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중에 처음으로 4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시총 5위라고 해요. 누가 예면 때문에. 예. 일단 SK CNC. 자, SK CNC가 지주 회사라는 것은 제가 전년도죠. 죄송합니다. 자, SK CNC 주가가 13만 원일 때 제가 바로 여기 서울경제TV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추천 종목으로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SK CNC가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이 SK CNC가 사물 인터넷 관련 그리고 이 보안 관련해서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데가 14만 원대였는데 그것이 지금 더 23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SK의 방향성 결정이었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최태원 회장이 일단 SK CNC 쪽으로 많이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밀었습니다. 이 얘기는 SK CNC를 지주회사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드디어 최근에 SK와 합병이 결정이 되면서 결실을 이루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SK하고 이렇게 합병이 된다면 SK CNC 쪽은 SK 합병이 된 상황에서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시장에서 아직 미반영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CNC와 SK 합병은 결과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으로 명확히 가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장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일단 SK CNC는 정지가 일단 됐고요. 흡수 합병 됐으니까요.
SC인가요? SK가요. SK CNC의 경우에는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향후에요. 예, 일단은 뭐 둘 다 지금 거래 정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아마 거래 정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 SK도 마찬가지고 SK CNC도 마찬가지고 주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상에서 결국은 어느 쪽에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부회장 쪽에 최태원 회장 쪽의 지분 그리고 최기현 회장 쪽의 지분이 SK CNC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합병의 비율에서 조금 SK CNC가 조금 더 유리한 쪽의 위치는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방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합병 비율로 봤을 때 SK CNC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SK CNC 쪽으로 많이 조금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너무 몰아붙이다 보면 주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SK와 SK CNC의 합병은 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향후 두 종목의 주가라기보다는 이제 합병이 됐을 때의 주가를 더 주목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합병이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시너지 효과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CNC가 오늘 아침 SK를 드디어 흡수합병하면서 그 회사 사명은 주식회사 SK로 정해졌음도 덧붙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설마 했는데 400만 원을 장중에 돌파시킨 아모레퍼시픽도 또 한번 살펴보죠. 예멘토님. 예, 아모레퍼시픽 지금 뭐 시가총액을 지금 6위까지 올라왔다. 자, 이 화장품주가 지금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오고 자, 이거 개인들이 다룰 수 없는 영역까지 와버렸습니다. 한 주당 400만 원이라면 지금 도저히 좀 지금 한 40만 원대 되는 삼성전자도 사기 힘들다는 판국에 400만 원대는 뭐 아예 건드리기조차 힘들겠죠. 이런 종목은 비중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0만 원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게 좀 많이 주식을 많이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한 주 들고 뭐 10주 들고 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비중 조절 하다 보면 완전히 팔아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 수급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에 조절을 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제 화장품주들이 좋으니까 개인들이 몰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게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여쭤본 건 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이게 이제 화장품주를 끌고 가니까 분위기.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과열 현상까지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보면 신용 비율이 지금 신용이 이제 뭐 거의 초과 상태가 될 정도로 신용 비율이 많이 몰렸어요. 화장품 쪽으로 특히 많이 몰렸습니다. 이 신용 비율은 결국은 모래주머니를 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이게 되면 거기서 쉬어가거나 안 그러면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자리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사실 금요일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호실적을 낸 기업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2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서프라이즈 났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뭐 3,600억대도 넘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도 좋고요. 마찬가지 호실적을 발표했던 하나금융지주는 1,800억대 유증 얘기도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제약이 또 중국 진출 본격화 성공할 거다. 뭐 확신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또한 만만치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종목은 우리 정멘토님이. 네. LG화학이 4%대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었죠. 예상치 컨센서스가 3,229억 정도였었는데요. 실제 발표한 건 3,618억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죠. 여기에 맞물려 갖고 모든 전 증권사는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바닥을 좀 쳤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화학주들에게는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LG화학 같은 경우 2차 전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죠.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 또한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일단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 또한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에 대한 이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전에 58만 원대까지 갔었던 LG화학이니까 목표가 한번 잡아주시죠. 목표가는 일단은 가는 데까지는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월봉상의 20개월 선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저항대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자리대예요. 30만 원대 초반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게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향후에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2차전지의 힘을 받아서 4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LG화학 매수하기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엔 하나금융지주 한번 보죠. 실적도 괜찮았고 유증 얘기는 또 뭔가요? 예, 일단 하나금융지주의 실적도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했습니다. 거의 전년 동기 대비보다 100% 가까이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3.4%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800억대의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매각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유상증자를 SK텔레콤을 통해서 일단은 이 우호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겠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영위해 나가겠다,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이 시너지 효과,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면 하나금융지주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은 좀 나와 있을 수는 있으나 주도 섹터로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가 좀 너무 무거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리 저PBR 종목군들이라 하더라도 세계시장의 흐름과 같이 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도 저PBR 종목군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금융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PBR 종목군들이 좀 대다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외국계 기업과 별반 다른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새롭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를 아주 지금 장기간 해서 이자에서 크게 수익 내겠다 이런 관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은 잡았지만 길게 바이앤홀딩에서 끌고 갈 만한 섹터는 아니다 하는 톤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는 한 종목 더 동성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어렵던 매물벽을 오늘 뚫어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동성제약이 4%, 5%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제약 섹터들이 일단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 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을 좀 더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동성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모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 동성그룹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성그룹들 자체가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그룹주들 이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섹터별로 제약 섹터에 대한 이 시너지의 부분들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속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동성그룹들 전체적으로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또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형성돼 있던 고점권역을 다시 한번 넘어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예병구 멘토께서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동성제약. 네. 예. 그럼 예 자세한 얘기 멘토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아마 목표가일 텐데 사실 신용 비율도 적지 않은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뭐 제약주의 부분에서요, 결국은 중국인들이 좀 싹쓸이 해간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의 제약 회사를 못 믿는 그런 부분들, 불신들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보면 동성제약부터 일양약품, 그 다음에 광동제약, 그리고 안국약품, 이런 이제 가정의약품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집에 가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항상 있었던 상비약. 것이 상비약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소화제라든가,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뭐 쌍화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그들이 이제 뭐 황사가 많이 부니까 눈 건강에 대한 안약 보조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그 예전에 장롱 속에 보면 늘 있었던 게 뭐냐면 어머니 염색약이었어요. 그렇죠. 늘 보면 어머니 염색약이 늘 이제 장롱 속에 있었고 화장실에 가면 늘 이제 그 염색 도구들이 좀 있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중국도 그 분위기를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성제약이 중국 홈쇼핑 진출에 성공을 했고 거기서 홈쇼핑 진출에 성공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4,000원대인데요. 급박하게 거의 9,000원대까지 올라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크게 조정이 들어왔죠.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받쳐주겠냐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크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중국이 그 많은 인구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기 시작했다. 머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아직 동성제약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00원 또 갈까요? 9,000원 이상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정모제, 연모제 시장, 즉 특히 연모제 시장 같은 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익절가만 좀 높여가시는 방법적인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굳이 정해 넣어서 잘 올라오고 있는 그게 허리인지 가슴인지 지금 우리가 그게 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익절가를 높여가서 떨어지는 어깨에 파시는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고점에 어디까지인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전략, 동성제약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오늘 52주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 뚜껑을 여니까 너무 실적이 좋았다. 요새 이런 종목들이 참 무섭게 가더라고요. 보령 메디앙스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만 치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역시 신약 파이프라인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실적부터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주식은 장기 투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OCI 머티리얼즈도 작년에 이제 가족분들과 38,000원대 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12만원대까지 올랐고요. 이걸 또 역시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것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배경의 원인은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의 호조입니다. 이 OCI 머티리얼즈는 밑으로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처럼 왔다 갔다를 반복한 게 아니라 꾸준한 상승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이게 위로도 배팅이 가능하고 밑으로도 배팅이 가능했다면, 즉 그러니까 아래 위로 배팅이 가능한 종목이었다면 이것은 이만큼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역시 SK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로밖에 배팅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결국적으로는 실적이 계속 호조가 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나빠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펼쳐질 시장이 다 반도체 시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장도 결국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성장세는 이어가겠지만 주가라는 게 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간에 사실 따라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35,000원대 적어도 6만원대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12만원 그 부근에 근접해 있다. 따라갈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보면 조정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은 조정 안 주면 다른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따라가다가 혹여나 지금 반도체 쪽에서 뭐 업황 쪽에서 나쁜 얘기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 회사 내부에 뭐 예를 들면 이게 미세공정 반도체 쪽하고 관련도 있지만 태양광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회사거든요. 결과적으로 OCI 자회사인데 그렇다 보면 OCI가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OCI 자회사가 이 태양광 쪽에서의
재고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급락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따라가시는 전략은 절대 권해드린 전략이 아니고요. 네. 결과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호조 때문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이외에 태양광 쪽의 사업 부문에 혹시나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추격 매수했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주의가 요구가 되네요. 오스메머티리얼즈 얘기였고요. 보령메디앙스 3거래일 연속 상승. 우와, 한 달 정도 쉬더니 이 종목이 이렇게 가네. 지금 퍼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뭐 지금 제가 이게 오늘 제 날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이 보령 메디앙스에 대한 부분들도 아가방 컴퍼니도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중산층 확대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네.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인데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국 중산층 확대와 관련돼서는 보령 메디앙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이 이제 소비를 할 때 가장 먼저 고급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유아용품입니다. 이 아가방 컴퍼니도 최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네.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로투세븐까지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순식간에 단기적으로 100% 가까이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중산층이 확대가 됐고 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네. 이건 지금 PER과 무관하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진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중국 중산층 확대와 관련된 주 꼭 보셔야 되는데 그게 영유아 관련주다. 이런 얘기까지도 드렸으니까요. 네. 아마 TV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속적인 관점, 그리고 지속적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 혹시 살만한 건 없는지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예, 지금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근데 네.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차기가, 지금 뭐 살 수도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따라 붙으신다면 이제 제로투세븐 쪽으로 눈길을 돌리셔야 돼요. 영세부터 실세까지의 유아용품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제로투세븐이 왜 인기가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들 유아용품들을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 유해성 여부에서 그들 유아용품을 불신인 부대한 네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 걸 사겠다. 예, 한국 걸 사겠다. 그리고 사실 제로투세븐의 어떤 제품들은 굉장히 좀 안전성도 높고 네. 그다음에 품질상 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들이 소비가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비도 네. 이제 퀄리티 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요. 오늘 진짜 예병훈 멘토님의 특집 같아요. 어떻게 예병훈 멘토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그 종목들이 오늘 정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한 종목만 짧게 더 살펴주실까요? 예, 역시 중국 관련이라고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중국에 이게 저희가 날 잡아서 한번 탐방을 갈까 봐요. 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삶을 사는지 예. 그와 관련돼서 주가가 오르니까요. 네. 결국은 이제 중국이 지금 어떤 소비의 주축에 있다라고 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이 어떤 걸 소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증시에서의 종목들의 향방이 많이 갈렸습니다. 사실상 예. 뭐 리온쿠첸이라든가 밥솥을 그들이 많이 샀을 때 결국은 밥솥 관련주도 크게 갔고요. 그들이 락앤락을 많이 샀을 때 락앤락 그러니까 네네. 밀폐 용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크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럼 최근에 사고 있는 것은 뭐냐에 대한 부분이죠. 최근에 그들이 방문했던 것이 가장 가까운 근래에 보자면 춘절이에요. 그 춘절 때 가장 많이 샀던 것이 이제 제약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쪽이었습니다. 네. 결국 화장품주도 그 이후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제약주도 그와 관련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제약주가 왜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특히 한미약품은 이렇게 크게 올라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역시 중국입니다. 뭐냐면 먼저 진출했죠. 중국에 먼저 진출해 있었고 교두보를 먼저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매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상승을 했고 상승의 어떤 폭이요. 굉장히 긴 장대 양봉에서 점점 짧아지는 양봉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맞아요. 것은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시점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을 살펴보자면 많이 올랐던 종목 따라가고는 쉽죠. 하지만 그것이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뻔히 그리고 불안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뻔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보다는 차라리
다시 앞으로 성장할 섹터들이 그들이 그리고 중국인들이 과연 더 어떤 것을 사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새로 관심 가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좀 특징들을 더 살펴보긴 할 건데 LG 화학 좋아 보인다, 동성제약도 얘기가 있었고 지금 살만한 종목이요, 제로투세븐 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오늘 업종 하락률1입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까 했는데 오늘 4월 20일에 이제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그냥 주춤했었는데 확실히 오늘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은 뭐 최고점은 아니지만 팔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고요. 유진기업이 뭐 면세점 쪽에 진출한다, 뭐 MBC 쪽에 뭐 면세점 사업을 차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모멘텀 이후에 오늘까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만만치 않네. 지금은 약간 하락 반전됐지만 최근에 상승폭이 무서울 정도거든요. 증권주부터. 네. 결론은 팔아야 됩니까? 일단 뭐 단기로 보시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시느냐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 일정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은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21선까지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는데요. 네. 그 자리까지 올지 안 올지는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릴 생각을 하고 나서 대표적으로 해서 뭐 삼성증권을 예로 들게 되면 11선짜리 때가 62,000원짜리 때입니다. 그 이하권적으로 한번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일단 그 자리대에서 물리는 셈치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 좀 보여지고요. 일단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팔지 말라. 오히려 비중이 별로 없는 분들은 증권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관점으로. 그렇죠.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기업하고 롯데칠성 그리고 시간은 없지만 현대중공업도 간단하게 좀 세 종목 더 봐주세요. 예, 일단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면세점 사업을 진출한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레미콘 업하기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모로 일단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 호재성 재료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면세점 사업 그리고 레미콘 업황에 대한 호조, 결국엔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또 목표가를 뭐 상향을 해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자리대 접근하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조정 시에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수가는 그러면 한 6,500원까지 내려올까요? 이게 한 7,000원? 아무래도 이게 조정을 6,500원대까지 받는다라면 이 부분들은 이제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만 유진기업, 뭐 기업은 나쁘지 않은데 조정을 좀 받으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가능하겠다. 롯데칠성은요? 롯데칠성도 마찬가지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 요새 많아요. 네, 일단은 내수 섹터 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종목에 대한 확산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 갖다가 이제 호재로 좀 둔갑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형성됐던 뭐 228만 원짜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피나 이런 걸 봐도 충분히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신고가 흐름들을 보였듯이 롯데칠성도 아마 228만 원짜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엔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한 200만 원 선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고가주 조금 부담스럽지만 고가주가 또 의외로 잘 갑니다. 롯데칠성 주의 깊게 보자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대형주 가운데 하나로 조선주 얘기를 이 자리에서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현대중공업은 또 자체적으로 악재가 좀 있네요. 예, 일단 뭐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라면 아마 이게 거의 10% 이상씩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지금 악재거리는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가격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작년 적자가 3조대죠. 일단 부실을 다 떨어낸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분기별 적자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급하게 빠진다라면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됐던 좀 안전한 종목이 됐던 간에 이러한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무난하게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돌아서는, 즉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선 섹터도 일정한 부분은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별 종목군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모양새를 갖춘 그런 종목군들, 차트의 모양새가 네.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종목군들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현대중공업도 괜찮아 보이는. 차트상으로는 뭐 어차피 차트상으로는,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뭐 네. 13만 원대 초반권역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9시 40분 정도를 막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 낙폭은 10포인트 정도로만 제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아침에 700선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역시 강한 특별히 선물 매수가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아예 그냥 시원하게 빠졌더라면 모르겠어. 할 얘기도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애매하게 빠진 상태에서 또 애매하게 낙폭을 지금 만회를 시켰거든요. 자, 예 멘토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애매하게 지금 갔습니다. 차라리 훅 뺐다가 들어 올린다면 오히려 이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애매하게 뺐으면 그들이 이제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위쪽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의 어떤 불확실성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기간 조정을 보이든 가격 조정을 보이든 조정 국면은 명확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부 현금화를 해놓고 있자. 여전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은요? 예, 최근에 이 내수 섹터, 특히나 이 중국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상승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네. 결국에는 실적을 같이 보면서 좀 진행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격 과다한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격이 과다한,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급하게 오른 내수주는 실적이 또 안 나오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약간 현금화 조정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전략을 주셨던 두 분께서 더 풍성한 얘기를 주말쯤에 들려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 멘토님 먼저. 예,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제가 또 멀리 창원까지 갑니다. 아이고. NH투자증권 창원 지점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미래 서울아동병원이죠. 서울아동병원 2층에 오시면 NH투자증권인데 그쪽에서 강연을 개최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 무료. 문의 전화는 15777455번이니까요. 많이 문의들 하셔서 하반기 집중해 봐야 될 종목군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면에서 또 저희 방송 여러 프로그램에서 대활약하고 계신 예멘토님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창원까지 또 무리 없이 팬심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멘토님의 강연회는 이번 주말에 모두 다 토요일 열린다면서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다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은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일요일은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 일단 주기적으로 이 지점에서 강연을 좀 하고 있고요. 창원까지는 안 가시는군요. 네, 창원은 멀어서 일단 예. 조금 뒤에 가도록 할 거고요. 평생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니까요. 많이들 와. 오셔서 좋은 거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2시, 일요일 2시. 우리 예멘토님도 역시 시간은 같으십니다. 예멘토님 따라 뭐 멀리 가실 분은 창원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미아나 한번 목동 쪽으로 한번 발길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 예병근 멘토 그리고 정재훈 멘토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현재 선물 매수가요, 4,900계약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 변수가 오늘 시장을 많이 괴롭힐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안 빠지고요. 참고로 중국장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에 있는 최희승 차장, 시초가가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 그거는 사라는 신호다라고 했어요. 최희승 차장 입장에서 오늘 많이 안 빠져서 오히려 아쉬운 날일 것 같고요. 정영훈 팀장은 그리스의 그렉시트, 유로존 탈퇴 문제, 또 중국의 버블 우려로 인한 당국의 규제 강화, 이것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일단 조정을 받고는 있죠. 조정 폭이 양호해서 그렇죠. 김현겸 팀장님은요, 대외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는데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일단 오늘 아침에 조정이 있었다가 낙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 의견은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현금이 포트의 절반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50대 50 비중을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가운데 동부증권 용산지점에 있는 김현겸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오면 팔까 살까 뭐 의견들이 많았는데 조정이 별로 안 나왔었고 그마저도 조정폭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략 주시죠. 예, 지난주 주말에 이제 중국에서 엄브렐러 트러스트라는 마진거래 금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한 그리스 그렉시트 우려 가속화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날 또 호재가 나왔죠. 중국에서 지준율 1%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 1%의 유동성 공급, 이 유동성 공급은 달러화로는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고요. 원화로는 2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런 뉴스는 또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의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런 저가의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현재 5천 계약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현물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외국인 역시 앞으로 놓일 여러 가지 대외적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실적에 따른 종목별 변동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에 오히려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LG화학이 서프라이즈 실적,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OCI 머티리얼즈 등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2%에서 4%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지금부터는 실적에 맞는 그런 종목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뭐 대외 변수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놓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이들 종목의 어떤 뒤따라 들어가지만 추격 매수성 매수도 괜찮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분위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신지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네. 선물에서 대량의 오늘 같은 날도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외국인은 우리 시장의 상방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상방의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 세계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었고요. 그런 소외받은 가운데 실적은 이렇게 양호하게 나온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실적에 맞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 실적이 잘 나왔다면 동종업계에 관련된 종목들 역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불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이렇게 화학 주식들이 다 강세를 보인다는 점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한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온다면 관련된 동종업계 전부 좀 긍정적인 그런 시장 관점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LG화학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기로 해서 화학주 더 예뻐 보인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과 그리스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조정받지 않는 이유, 외국인들의 의외의 강력한 선물 매수와 약하지만 현물 매수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물 시장 맥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5천 계약이나 넘게 사는데요. 오늘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조정 장세를 전망하고 있고, 상승 1차 저항선 270에 걸려서 저번 주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은 해외 선물 시장 이슈로 인해서 하락 갭으로 출발해서 저녁 종가 부분까지 갭을 메우며 시작을 했으나, 시장은 저번 주 내내 상승 부담감으로 현재
성산에 목말라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내내 조정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주 내내 현물로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순매수 물량을 마지막까지 크게 늘려가면서 하방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스 이슈의 재부각 등 조정 형태를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하단 1차 지지선이 267이 무너지면 큰 하방 시세가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장초반 267까지 무너지기 이전에 한번 갭매입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방 주정세를 보여주기 전에 시간을 벌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미 갭매우기 장세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하며, 그 전까지 고민하시던 분들도 하단 1차 지지선인 267이 무너지는 시점에서는 매도로 따라가시면 수익 내시기에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은 변동성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분 올라올 때는 매도로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나을 것 같고, 이번 주에 하단 1차 지지선인 267이 무너질 때 같이 매도로 따라 들어가시면 굉장히 수익 내시기 유리하겠습니다. 예, 270 못 가고 269.90에서 막히더니 결국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낙폭 좀 만회가 되지만 이번 주 전체적으로 조정을 예상하셨습니다. 267대 무너지면 매도로 뒤따라가서 같이 붙어도 수익 날 거다 하셨습니다. 267포인트 무너지는지를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손석빈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변수 그리고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 속에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지준율 인하 깜짝 카드가 중간에 나오면서 우리 시장 낙폭은 의외로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물 매수가 또한 시장의 방향성은 위쪽이다라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는 그런 아침인데요. 잠시 후면 중국 증시가 출발합니다. 정작 중국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따라 지금의 낙폭이 더 줄 수도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종목 매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